책은 90페이지 피시고요. 90페이지. 이게 그 3월 달에는 처음에 수업 계획서 나눠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1, 2월 달에 수업했던 것보다는 양이 늘죠.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아까 유량 저량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밑에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든지 뭐 부동산 수요의 특성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뒷내용을 이해하시려면 1월 달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5월 달에 설명하자니 5월 달에 한 번 듣고 처음에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수업할 때 지난달에 수업했던 내용을 한 번 정도는 동영상을 듣고 오셨다라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릴 때 수업 끝나면서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은 가능하시면 동영상 한번 듣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런 걸 못하신 분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셔서 그 아까 요 부분 설명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다시 한번 보세요. 동영상 가지고. 그러면 아, 처음에는 들을 때는 이해 안 됐는데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아,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양이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뒤에 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이래갖고 공부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90페이지 나와 있는 수요법칙이라는 거와 공급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 누가 파먹으셨네? 수요법칙. 수요법칙은 그냥 이름 그대로 가격이랑 수요량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법칙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배우신 거 가지고 바탕이 돼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이걸 균형이라 불러요, 균형. 근데 그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수요자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격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늘어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수요 또는 수요량이 증가를 하면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지면 어차피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즉, 그 물건의 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그 물건의 수요량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또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 물건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은 반대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량 또는 수요가 늘어나면 그 물건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니까 또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고, 그럼 또 가격은 떨어지니까 또 물건의 양은 늘고, 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전부를 다 우리는 수요법칙이라 부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법칙이 되려면 가격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종속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반드시 먼저 변해서 누가 변할 때만, 수요량이 변할 때만 수요법칙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요 부분 처음에 한 여기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한 이거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긴 한데, 가격이 먼저 변해서 수요량 변한 게 아니라 수요량 변해서 가격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요법칙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먼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요 관계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뭐라는 거예요? 수요법칙이라는 거예요. 또 수요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변한 요것도 수요량이 먼저 변해서 가격이 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법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이와 같이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 요 관계만을 우리는 수요법칙이라 불러요. 그러면 수요법칙이라 부르는 건 요 네모칸 쳐놓은 요 둘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게 수요법칙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수요법칙이라 부르는 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반대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법칙을 뭐라 부른다? 수요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할 때 뭐라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설명하는 법칙을 수요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공부하실 때 꼭 거꾸로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수요법칙에서 중요한 건 반비례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반비례는 그냥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수요법칙이 담고 있는 내용,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무슨 법칙?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법칙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수요법칙은 아니지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수요법칙에서 공부하실 건 두 가지입니다. 수요법칙이라는 거의 내용도 아셔야 되고, 수요법칙의 내용. 그래서 수요법칙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 것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수요법칙의 내용도 아셔야 되고, 반대로 수요량 변해서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수요량 변해서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수요법칙이라 부르는 건 뭘 말하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수요법칙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함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란다? 수요함수라 불러요. 그럼 수요함수라는 거의 개념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즉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인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걸 뭐로 나타낸 거?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때 수식으로 나타낼 때 항상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 거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먼저 변하는 독립변수 또는 원인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수요량은 가격 때문에 같이 변하는 종속변수 또는 결과변수라고 표현을 하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거의 뜻이 뭐다? 독립변수가 변해서 누가 변하는 거다? 종속변수가 변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수요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가격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요량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변해서? 독립변수인 가격이 변해서 종속변수인 수요량이 결정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수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수요량은 가격이라는 독립변수와 일정한 무슨 관계에 있다?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함수의 모양이에요. 근데 별로 멋대가리가 없어. 그럼 좀 멋있게 바꾸기 위해서 수요량을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QD. 그 다음에 가격을 영어로는 P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QD equal FP로 표시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개별 수요함수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 QD equal 5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분의 1 P라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읽었어요? 수요함수라 불렀죠. 그럼 얘가 수요함수인 이유는 수요량 QD와 가격 P와의 관계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요함수라 부릅니다. 근데 이 수요함수를 가지고, 이건 이제 수요함수의 개념이에요. 이 수요함수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요 식만 가지고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그래서 QD equal 1400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가격이랑 수요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겉보기에는 무슨 함수 같아요? 수요함수 같아요. 그럼 얘가 정말 수요함수가 되려면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P 대신 10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00 곱해서 200, 그럼 1400에서 빼니까 1200이 되는 관계고, 반대로 가격이 이제 이번에는 2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200을 집어넣으니까 400을 1400에서 빼니까 수요량은 1000개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우리는 무슨 변수라 불렀습니까? 독립변수. 독립변수 값이 어떻게 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 값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관계를 이 식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 중에서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함수식을 감소함수라 불러요. 감소함수.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생긴 수요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건, 감소함수라는 말은 결국 이게 뜻하는 바는 뭐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수요함수의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것도 수요함수라고 그랬고 이것도 수요함수라 했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랑 가격 앞에 있는 부호가,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가격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걸 아까 P의 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됐어요? P는 100-4QD였죠.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뭐를 생략한 거예요? 플러스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반드시 가격 앞에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가격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반드시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랑 가격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함수가 있다면 이건 무슨 함수다? 수요 함수다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이게 수요 함수다란 말이 없더라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건 무슨 함수구나? 수요 함수구나라고 눈치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뭘 그릴 수 있다?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수요 곡선이라 부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를 뭐로 그린 거?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실제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축이 필요하니까 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은 여기에 x값 집어넣고 여기에 y값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원래 독립변수 자리고 여기가 종속변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을 넣고 여기다 만약에 수요량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격은 좌우로 움직이죠. 그럼 좌우로 움직이는 건 증가한다, 감소한다로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을 쓸 때 가격은 증가하고 가격은 감소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가격은 오르내리는 거로 표현하잖아요. 상승하라. 그러니까 상승하락으로 나타내는 요 세로축에 누구를 넣는 게, 가격을 넣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증가 감소로 표시되는 양을 가로축에다 넣는 게 편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세로축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고, 상승 하락하는 가격,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가로축에는 양,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 양을 넣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도 가격은 무조건 뭐라고 읽어요?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이렇게 읽는 게 편한 거죠. 그러면 이 평면상에 실제 값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A라고 해보고 요 값을 B라고 해서 요 그래프를 실제로, 요 함수를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값들이 이 안에 있을 텐데 그냥 편의상 가격 100원하고 가격 2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수많은 값들이 있겠지만 수요량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개니까 1000개랑 1200개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실제 값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A를 표시할 때는 가격이 100원이니까 100원에서 연결한 선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몇 개가 됐으니까 1200개가 됐으니까 1200개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A점입니다. 그럼 이 A점이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지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몇 개까지, 최대 1200개까지 사려고 한다라는 수요량을 뜻하는 거고, 동시에
그 물건을 1200개 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수요 가격은 100원이 된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점이 수요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는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점도 표현해보면 가격이 200원 됐으니까 200원에서 연결한 선 그리고 수요량은 몇 개니까? 1000개니까 1000개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이런 모양의 곡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편의상 그냥 곡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수요곡선이라 부르고, 그 수요곡선의 모양을 통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곡선의 모양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얘가 우하향한다라는 거의 뜻은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량이 어디에 있다가 A점에 있다가 가격이 200원 되니까 B점으로 간다라는 걸 뜻하죠. 그럼 A에서 B로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있음을, 줄어들고 있음을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200원이었다 100원으로 떨어지면 가격 200원일 때는 수요량이 B점에 있다가 가격이 100원 되면 A점으로 옮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일로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지고 뭐가 성립하는 걸,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걸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법칙이라는 게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칙이다. 그 다음에 그걸 함수식으로 표현한 수요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감수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그 다음에 수요곡선은 그 모양이 어떤 형태다? 우하향한다 라는 건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반비례다, 감수함수다, 우하향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을 알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수요법칙, 수요함수, 수요곡선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챙기실 게 뭐냐면 91페이지 양가로 7번에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써놨어요. 즉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건, 얘가 우하향하는 건 왜 우하향하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수요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건 결국 수요법칙이 왜 성립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한대요. 참 위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참고하기에 모함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라는 거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대체효과는 뭐고 소득효과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니까? 이게 수요법칙이니까. 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걸 설명할 때 대체효과라는 건 A라는 재화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를 이용해서 설명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체제라는 건 A랑 그 용도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바꿔 써도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럼 그런 재화가 B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B라는 재화. 그럼 이 B라는 재화의 가격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B라는 재화는 실제로 가격이 변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A랑 비교해 보니까 B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하고 짬뽕은 항상 둘 중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대체제란 얘기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짜장면과 짬뽕 가격이 똑같았는데 오늘 갔더니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짬뽕은 실제로 가격이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짜장면에 비하면 짬뽕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메뉴는 당연히 뭐요? 짬뽕이요. 그러면 B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그 말은
A와 B 중에 뭘 써도 되는 사람인데 A가 가격이 비싸지면서 B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서 B의 수요량을 늘리다 보니까 A는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걸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개념을 잡을 때 A와 B라는 대체제 관계에서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다른 재화인 B의 뭐가 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A라는 재화의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걸 무슨 효과란다? 대체 효과라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대체제 설명을 하려면, 대체 효과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재화 몇 개 있어야 되고 2개. 그래서 그 대체제 관계에 있는 재화에 뭐가 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면 이걸 대체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득 효과는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상승하니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소득 효과는 또 다른 재라 들먹이지 않아요. 그냥 A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갖고 얘기합니다. 즉 내 소득은 10,000원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짜장면집에 가봤더니 짜장면이 5,000원 하다가 10,000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면 내 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개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월급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명목소득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출액, 즉 실질 소득의 크기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줄었으니까 짜장면 사 먹어 못 사 먹어? 못 사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효과라는 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재화를 소비해야 될 소비자들의 뭐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과정 설명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구별하세요. 물어요. 그럼 대체 효과 설명하려면 반드시 재화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두 재화의 관계에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또 다른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면 대체 효과. 재화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니까 그 재화를 소비할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변화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걸 소득 효과라고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효과 때문에 결국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거다? 감소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법칙이 성립한 이유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건 세 가지. 이거 내용 이 표현을 몰라서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건 가격 변할 때 수요량 어떻게 변하고 수요량 변할 때 가격 어떻게 변하는가 꼭 알고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부르는 게 어떤 걸 담고 있는 건지 내용 이해하시고, 세 번째,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구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서 수요 법칙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은 어디에도 있을 거다? 공급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공급. 그래서 우리 책 98페이지 가보시면 공급 법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한 거니까 공급 법칙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 또는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즘에 기름값이 유사이래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되게 싸졌죠? 그럼 기름값이 싸지는 이유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분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란이 이제 국제시장에 나왔죠. 그전에는 5년 동안 핵 만든다고 그래서 제재받다가 이란이 나왔어. 그러면 얘도 이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란이 세계에서 4대 산유국이에요. 그럼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기름밖에 없으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건이 흔해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도 어떻게 줄여버려.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면, 즉 기름이 그만큼 공급이 덜 되면 기름값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야겠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가 얻는 이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공급량을 또 어떻게 하겠다?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또 가격은 어떻게 될 테고? 하락할 테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공급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가격은 또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또 공급량은 늘고, 그에 따라 또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하는 이 과정이 계속 시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건 아까 저기서처럼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만, 공급량이 변할 때만 공급법칙이라 불러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요 관계,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요 관계에서 성립하는 법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급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하실 건, 물론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공급법칙도 아셔야겠지만, 거꾸로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가격 변할 때는 또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일단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건,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건, 그 내용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 이 두 개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늘어나는 요 내용만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급법칙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걸 정의해보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아까 수요량과는 반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법칙을 공급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공급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싸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가격이 비싸져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윤 극대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비싸졌을 때 많이 만들어 팔고, 싸졌을 때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공급자들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때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법칙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공급함수라 부릅니다. 그러면 공급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관계를,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뭐로 나타낸 거?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무슨 변수가 돼야 되고, 독립변수, 공급량은 종속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함수식으로 표현해보면, 공급량을 영어로는 QS로 표현한다고 그랬고, 가격은 영어로 P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QS는 이꼴 FP라고 표시되는 애가 있다면 이게 무슨 함수다? 공급함수라는 겁니다. 이건 공급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공급함수를 이용해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정말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구체적인 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QS 이꼴 200 플러스 4P라고 하는 식을 제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럼 얘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공급함수 같은데, 얘가 정말 공급함수이려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100원이 되면 100개를 4 곱해갖고 더하니까 공급량은 600개가 되는 관계인데, 여기서 가격이 만약에 2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럼 얘가 200되니까 800에다 200 더하니까 공급량은 1000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격을 무슨 변수라고 했고, 독립변수라고 했고, 공급량을 종속변수라 했으니까 가격이라는 독립변수가 늘어날 때 공급량이라고 하는 종속변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함수를 두고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부른다? 증가함수라 불러요. 증가함수.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생긴 공급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건,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요함수와는 다르게 공급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수요함수인지 공급함수인지 안 주어지더라도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같으면 공급함수,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면 수요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수 구별해 내실 수 있으면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실제로 공급함수를 도출하세요? 안 물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이런 공급함수를 이용해서 뭘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공급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뭐로 그린 거?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려면 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축값에서 세로축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당연히 누가 들어갈 테고 가격, 가로축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공급량이 들어가겠죠. 그럼 실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실제 값이 필요하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서 똑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100원 있고, 가격은 100원이 있고 200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공급량은 600개는 여기쯤 있다면 1000개는 한 여기쯤 있겠죠.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A부터 표현해보면 가격 100원에서 연결한 선 그리고 공급량은 몇 개니까? 600개니까 600개에서 연결한 선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A가 되는 거죠. B를 그리면 200에서 연결한 선 그리고 1000개에서 연결한 선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B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보면 원래는 얘가 일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 나올 텐데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공곡선이라 부르고 그 공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가격과 공급량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우상향하는 모양.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곡선이 설명하고 있는 건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100원일 때는 A에 있던 공급량이 B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1로 갔다는 얘기는 공급량도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는 얘기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B에 있던 공급량이 어디로? A로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로 왔다는 얘기는 공급량도 그만큼 어떻게 된 거다? 줄어들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향하는 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가격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서로 다를지 모르더라도 결국 공급법칙, 공급함수, 공곡선이 나타내고 싶은 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아까랑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공부하셔야 될 건 가격 변할 때 공급량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겠지만 이제는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라 부르는 거,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9, 10월 달쯤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뭐요? 요거 1, 2, 3번 다뤄놓은 거, 1번, 2번, 3번, 여기 1번, 2번 다뤄놓은 거,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풀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 오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가.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거봐, 벌써 안 나오잖아. 공급량 증가하면 물건이 흔해졌잖아요. 가격은 하락해.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또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또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거봐, 두 개만 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정책론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요. 수요 공급 이론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런 거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 풀립니다. 그러자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법칙, 공급법칙까지 갔고, 여기까지는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책론까지는 그냥 멍 때리셔야 돼. 그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우리 책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셔서 93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9번에
칠판이 될라나 모르겠네. 양가로 9번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와 수요의 변화라는 걸 구별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일단 구별할 수 있는 게 글자가 다르잖아요. 얘는 수요량자가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거고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수요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수요 설명하려면 꼭 필요한 게 세 가지. 첫 번째,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 능력인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소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뭐가 정해지면, 가격이 정해지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양인 수요량이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빵을 사기 위해서 가져가는 돈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그 빵의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100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둘 다 공통적으로,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둘 다 공통적으로 요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가 변했구나? 가격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요인은 변함이 없이, 여기서 다른 요인은 소득이 되겠죠. 소득은 10,000원으로 똑같은 상태인데 이 빵의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변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변했어요? 수요량이 변했어요. 수요량이. 근데 그 수요량 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 때? 가격 때문일 때 요 수요량 변한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수요량은 이렇게 가격 때문에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이게 수요량이 변한 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우신 무슨 법칙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난다는 수요 법칙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가격은 변함이 없고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200개가 되는데 그 이유가 가격은 오히려 100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내가 빵 살 때 들고 가는 돈이 20,000원을 늘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원짜리 빵을 사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뭐가 늘었어요? 수요량이 변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가격 때문이 아니라 가격 말고 다른 것 때문일 때, 이걸 두고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 하시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해 보면, 먼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는 건, 수요량이 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수요량이 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수요량이 변한 이유가 누가 변한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 그래서 그 수요량 변한 재화를 우리는 해당 재화라 불러요. 해당 재화. 그래서 이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하면서,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을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왜 이게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수요 법칙 때문에 이게 변한 거죠. 그러면 수요 법칙 때문에 발생한 이 현상을 그래프로 그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프 그릴 때.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 표시하고, 그래프 그리려면 실제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상태인 이거를 A라고 우리는 해보고, 누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요 상태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요 노란색 B로 오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요법칙이 성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수요법칙이 성립할 때 수요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그려놓고 일단 A를 표시하면 돼. A. 근데 소득은 표시할 것도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표시하지 말고 표시할 수 있는 값이 누구랑 누구랑만? 가격하고 수요량만 표시하는데, 가격에서 수요량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가격에서 연결하는 선을 그려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그 점이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뭐다? A라는 거죠. 그럼 B점을 표시할 때는 어차피 소득은 변함이 없으니까 표시하지 말고 가격만 100원에서 얼마로 떨어진 거니까 50원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 100개가 아니라 100원 50원이 된 거니까 그때 50원에서 연계하는 선을 그려서 수요곡선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수요량 200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바로 B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건 그래프로 표시해 보니까 같은 수요곡선 상에 있던 A라는 점이 같은 수요곡선 상에 있는 B라는 점으로 누구만 움직이는 거로? 점만 움직이는 거로 표시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는 건 수요곡선 위에 있는 수요곡선 상에 있는 뭐만 변한다? 점만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는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건 똑같이 누가 변한다는 점은 같다.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수요량 변하게 된 이유가 누구는 변하면 안 돼요. 그 수요량 변한 재화의 가격은 변하면 안 되고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을 때 이걸 두고 수요의 변화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가격은 변한 적도 없는데 수요량이 변한 거기 때문에 수요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요 법칙은 항상 누가 변해서 누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설명하는 건데 얘는 가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수요량이 변한 거기 때문에 수요 법칙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요 법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가 가격 들어가고 여기가 수요량 들어간다고 할 때 실제값이 필요하니까 원래 상태 A는 그냥 냅두고 이 상태에서 누가 변해서 가격은 변함이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인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 변한 이 상태를 빨간색 B라고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빨간색 B. 그럼 이렇게 A에서 빨간색 B로 오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니까 수요의 변화라 부르는 거니까 그걸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럼 A까지는 똑같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상에 가격 100원 찾아서 그 100원에서 연결한 점 찾아갖고 그때 수요량이 100개 찾고 이게 우리가 뭐라 부르는 애? A라 부르는 애죠. 그럼 이번에는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로 똑같아? 100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뭐가 변했기 때문에? 소득이 변했기 때문에 소득이 변한 걸 그래프상에 표시하고 싶은데 표시할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할 때 가격이 변했을 때와 가격 이외의 것이 변했을 때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래프상에 표시되는 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상에 표시되는 애가 변했을 때랑 그래프상에 표시되지 않는 애가 변했을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 표시되지 않는 애이기 때문에 소득이 변한 건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표시할 수 있는 누구랑 누구만? 가격과 수요량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수요량이 몇 개가 됐으니까 이제 200개가 됐으니까 그럼 아까 처음에 수요곡선 그릴 때처럼 가격 100원에서 연결한 선 긋고 왜? 이게 연결한 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봐야 얘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00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나쳐야죠. 그리고 수요량 200개에서 연결한 선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바로 뭐다? B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A와 B는 얘처럼 같은 수요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J는 이 원래 있던 수요곡선 A를 지나는 수요곡선은 이 사람의 소득이 10,000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격이 100원일 때 그 물건을 100개만 사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로 늘었기 때문에 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100원이 되면 이제는 100개를 사는 게 아니라 200개가 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요곡선은 더 이상 A를 지나는 이와 같은 수요곡선이 아니라 B를 지나는 새로운 수요곡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원래는 A를 지나던 수요곡선이 이제는 어디를 지나게? B를 지나게 아예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은 소득이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아예 뭐가 움직여버린다? 수요곡선 자체가 변해버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또는 이동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구별할 건 딸랑 3개예요. 수요량 변환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냐. 수요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움직이는 게 수요선상의 점만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수요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냐. 이거 구별하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돼요. 틀릴 때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구별할 게 한 30개쯤 되면 틀려도 돼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 30개나 되는 걸. 근데 이건 달랑 몇 개요? 3개인데 구별을 못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하나만 더 챙기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곡선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오른쪽. 이렇게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로 늘었다고 그래서 수요의 증가라고 설명하는 거고, 반대로 수요곡선은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좌측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100개에서 몇 개인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를 수요의 감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부르는 건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움직이는 수요의 감소와 우측으로 움직이는 수요의 증가, 이 2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현상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도 있어요. 설명 하나 많아요. 똑같아요. 다 가격 변해서 공급량 변한다. 공급 법칙 때문이다. 공급 손상의 점만 움직인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다. 공급 법칙 때문이다. 공급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수요만 뭐로 바꿔놓으면, 공급으로 바꿔놓으면 내용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공급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공급선이 어디로 움직이는? 우측으로 움직이는 공급의 증가와 공급선이 좌측으로 움직이는 공급의 감소, 2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뭐 굳이 똑같은 거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배우실 게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3번째. 그러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이 수요량의 변화를 할 때는 그 원인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수요량 변환 그 자화의 가격밖에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근데 수요의 변화를 할 때는 가격 이외의 것들이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째로 공부하실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책으로는 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는 94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고,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는 우리 책에 101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4페이지에 있는 거와 101페이지에 있는 걸 같이 볼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